나이가 들어서 자식이나 타인에게 폐해 끼치지 않고 살고 싶다면 미리 이 5가지 퇴로를 준비해 두십시오. 하나하나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늙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존엄을 잃은 채 목숨만 부지하며 남들에게 짐이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평생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이 말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이 7순을 넘긴 노인이 되어서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근만근의 무게로 다가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호입니다. 올해로 72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교육권 강단에서 40년 가까이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고대 사회의 계약과 신의 종족 간의 규율, 그리고 사람들이 종이 한 장의 약속을 통해 어떻게 질서를 세우고 신뢰를 유지했는지를 강의하며 평생을 보냈지요. 저는 늘 규칙을 앞세우고 할 말을 분명히 해야 인간관계가 오래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가족 사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제 인생 또한 역사 교과서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넉넉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생활할 만한 연금에 의지해 아내와 함께 40년을 살아온 서울 성북동의 낡은 빌라에서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고 우리 노부부는 차를 마시고 바둑을 두거나 가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노년이 그렇게 조용한 궤도를 따라 안온하게 종착역을 향해 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앞집 이웃인 김 형님의 갑작스러운 쓰러짐,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적나라한 인간 군상의 현실극이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저의 오만한 안정을 산산조각 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한 학문은 그저 학생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위한 교재였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진정으로 무너지지 않는 노후 시스템을 설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수업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제 노년을 위한 5가지 계약서를 직접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차가운 법률 문서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지혜를 모두 짜내어 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미리 깔아둔 5개의 비상구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앞집에서 들려온 쿵 하는 굉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 앞집 이웃은 김씨 성을 가진 저보다 2살 위인 형님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희끗해질 때까지 수십 년을 이웃으로 지내왔습니다. 김 형님은 그저 평범하고 성실한 한국의 가장이었습니다. 평생 근검절약하며 재래시장에서 작은 채소 가게를 운영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보란듯이 키워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파트 전세 자금을 보태주고 딸이 시집 갈 때 혼수도 남부럽지 않게 해주었지요. 김 형님은 계단에서 저를 마주칠 때면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박 교수, 내 인생 헛살지 않았어. 자식들이 다 효자야. 내 노년은 저 녀석들한테 맡기면 그만이야.
하지만 그가 그토록 철석같이 믿었던 효심은 어느 평범한 오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앞집에서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형수님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문을 열고 뛰어갔더니 김형님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은 돌아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즉시 LCA9에 신고했습니다. 곧이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지며 동네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의 번쩍이는 경광등 아래서 저는 인간의 가장 비참하고도 현실적인 민낯을 목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보호자분 누가 동승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40대 초반인 김형님의 아들은 옆에 있던 여동생을 툭 밀며 말했습니다. 네가 가. 나 오후에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지금 들어가 봐야 해. 그러자 여동생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 조금 있다가 애들 학원 픽업 가야 한단 말이야. 삶과 죽음이 오가는 위급한 순간, 좁은 빌라 계단에서 벌어진 남매의 언쟁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결국 제3자인 제가 형수님을 모시고 구급차에 올라타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뇌졸중이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김형님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중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재앙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입원 기간 내내 남매는 병원비 분담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며 다투었습니다. 퇴원 후 간병 문제는 그동안 묵혀왔던 가족 간의 갈등을 폭발시켰습니다. 결국 그들은 겉보기에 공평해 보이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김형님을 아들 집으로 모시고 며느리와 형수님이 주로 돌보되 딸이 매달 60만 원을 간병비 명목으로 내놓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김형님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금세 지쳐버렸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침대 시트를 더럽히는 시아버지를 힘겨워했고 집안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형수님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는 심지어 김형님이 듣는 앞에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지금 시한폭탄 같아요. 우리 가족 삶의 질이 완전히 망가졌다고요. 김형님은 말은 못해도 정신은 온전했기에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천장을 향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2달 후 아들 내외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며 일종의 폭탄 돌리기처럼 김형님을 딸네 집으로 보냈습니다. 원래 성격이 불같은 사위는 딸이 매일 친정아버지의 몸을 닦고 뒤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간병비 120만 원 안 가져오면 다시 처남네로 보내버려 라는 험한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김형님은 딸네 집에서 석 달도 차에 머물지 못하고 다시 공처럼 아들 집으로 튕겨져 왔습니다. 이 일로 남매는 온 동네가 떠나가라 싸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해결책은 김형님 부부가 평생을 살아온 유일한 집을 팔아버리고
시설 좋기로 소문난 요양원에 김형님을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형수님과 함께 그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시설은 확실히 좋았습니다. 공기 맑고 경치 좋은 곳이었지만 비싼 입소 비용은 집을 판 돈의 대부분을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김형님이 이제야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며 편안히 여생을 보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그에게 생애 마지막 전쟁터였습니다. 자식들은 돈을 냈다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는지 면회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한두 달씩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 면회를 갔을 때 그는 4인실 병상에 누워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라가는 식물 같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인력은 부족했고 세심한 관리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김형님은 장기간 와상 상태로 인한 욕창 감염으로 폐혈증이 왔고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통보를 받은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과 딸은 목 놓아 울며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자식인 양통곡했습니다. 조문객들은 그들의 눈물에 감동했지만 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형님을 죽인 것은 뇌졸중이 아니었습니다. 현실 앞에서 갈갈이 찢겨버린 자식에 대한 믿음과 의존심이 그를 죽게 한 것입니다. 그는 효자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을 마련했다고 믿었지만 그 길은 결국 굴욕과 고독 절망으로 통하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김형님의 비극은 거대한 망치처럼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만약 쓰러진 게 나 박영호라면 내 자식들은 다를까? 하루하루 이어지는 간병의 고단함 속에서 그 효심이 변질되지 않을까? 사랑은 진실하지만 현실의 무게 또한 진실한 법입니다. 저는 도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시험대에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노년을 어떤 요행에도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연구한 역사의 지혜를 빌려 나를 위한 견고한 노후 시스템을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 내 몸과의 건강관리 계약. 존엄은 자립에서 시작된다. 김형님의 비극을 통해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존엄과 독립체면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체에서 나옵니다. 남에게 폐 끼치기 싫다면 우선 전력을 다해 쓰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회사를 경영하듯 시간과 돈 에너지를 투자해 엄격하게 집행해야 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계약, 첫 번째 퇴로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72세인 저의 육체와 저의 명료한 의지 사이에 체결한 건강관리 계약입니다. 계약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향후 10년 내 중증 질환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의 고도 자립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3가지 구체적인 일을 실천했습니다. 첫째, 전문 영양사와 상담했습니다. 저는 은퇴 후 싱겁게 먹고 기름진 것을 피하며
건강하게 산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영양사는 제 식단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 부족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의 가장 큰 적은 근감소증이라더군요. 근육이 빠지면 체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지며 대사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매일 섭취해야 할 채소와 손바닥만 한 생선이나 닭가슴살의 양을 정해놓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밥 먹는 게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아버지 너무 유난 떠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웃었지만 저는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쓰는 이 돈과 시간은 나중에 너희가 낼 병원비와 간병비를 아껴주는 거다. 아주 남는 장사지. 둘째 헬스장에 등록하고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겠다고 하니 다들 노망났냐, 그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늙은이는 공원 산책이나 하면 돼.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저는 웃어 넘겼습니다. 노인에게 근육이야말로 최고의 갑옷이자 혈당 조절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트레이닝 경험이 있는 코치를 찾아 스쿼트와 로잉 머신부터 시작했습니다. 팔이 후들거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던 김형님의 텅 빈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박영호 네가 흘리는 땀방울이 내 미래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반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 의사는 제 근육량과 뼈 상태가 50대에 못지않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이제는 계단 오르기도 거뜬합니다. 셋째 개인 건강 기록부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 기록하고 과거의 모든 건강검진 결과, 진료 기록 복용 약물 내역을 파일 하나로 정리해 스캔한 뒤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링크를 자녀들과 공유했습니다. 이건 내 몸의 사용 설명서다. 내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면 의사에게 이것부터 보여줘라. 그게 골든타임을 버는 길이다. 딸 지윤이는 눈시울을 붉혔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유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을 드는 거야. 이 계약의 감독자는 오직 저 자신뿐입니다. 건강의 주도권을 쥐는 것, 이것이 노년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계약집과의 공생, 공션 계약, 내 보금자리를 지키며 젊은 활력을 얻다. 몸이라는 기초를 다졌으니 이제 공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계약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빌라 4층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방 3개짜리 집은 너무나 휑하고 불편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집을 팔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새 아파트로 가거나 실버타운으로 가라고 권했습니다. 합리적인 조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태어나던 해심은 창밖에 감나무 매일 인사하는 세탁소 사장님, 골목 어귀에 수선집 아저씨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제 삶의 기억이자 정신적 요새입니다. 이곳을 떠나면 뿌리 뽑힌 늙은 나무처럼 시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독거노인의 가장 큰 위험은 고독사나 응급상황 대처입니다. 고민 끝에
저는 유럽의 세대 공존 주거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주거난을 겪는 청년에게 저렴하게 방을 내주고 대신 생활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저는 집을 팔지 않고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 전 쓰던 방을 근처 대학생에게 아주 싼 값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당 일정 시간에 말번 및 생활 보조. 자식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다니요.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범죄자면 어쩌려고요. 하지만 저는 반문했습니다. 내가 혼자 있다가 밤에 심장마비라도 오면 누가 아느냐. 그게 너희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지 않니. 저는 대학 게시판에 성북구 빌라 4층 셰어하우스, 월세 파격 할인, 단 선한 말동무 구함이라는 공고를 냈습니다. 월세는 시세의 절반인 30만 원. 조건은 주 10시간의 동행 산책 장보기, 스마트폰 배우기 등이었습니다. 면접 끝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 3학년생 민우를 세입자로 들였습니다. 저는 자녀들과 민우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주거 공생 계약서를 썼습니다. 단순한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생활 수칙이 담긴 협약이었습니다. 특히 갑 박영호 이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12시간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를 이민우은 즉시 확인하고 조치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민우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저에게 화상통화하는 법, 택시 호출 앱 쓰는 법을 알려주었고, 저는 시험 기간에 닭백숙을 끓여주며 서로를 챙겼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갑작스러운 급체로 구토와 설사를 하며 탈진한 적이 있습니다. 신음소리를 들은 민우가 즉시 달려와 MSC우를 부르고 미리 적어둔 비상 연락망을 통해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온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도 민우를 신원미상의 세입자가 아니라 고마운 동생이자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계약을 통해 독거의 불안을 해결하고 소중한 망년지교 나이 차를 잊은 우정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계약 친구들과의 파수꾼 상호 부조 협약. 피보다 진한 연대를 만들다. 건강과 주거 문제를 해결했지만 자식이나 민우에게만 모든 걸 기댈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겐 그들의 삶이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쓰러졌을 때 자식보다 더 빨리 달려와 줄 1차 방어선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동네 복지관에서 수십 년간 함께 바둑을 둬온 친구들입니다. 은퇴한 변호사 최 영감가정의학과 의사였던 정 원장, 파출소장 출신 강 대장. 우리는 살아온 궤적과 가치관이 비슷합니다. 저는 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우정을 단순한 친목을 넘어 상호 부조 동맹으로 격상시키자. 우리가 서로의 파수꾼이 되어주는 거야. 친구들은 대찬성했습니다. 자식들 멀리 살아 소용없다. 이웃사촌이 최고지. 우리는 초회 변호사의 도움으로 황홀 인생 파수꾼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8시 단체 채팅방에 이모티콘으로 생존 신고를 한다. 응답 없으면 전화하고 안 받으면
집으로 출동한다. 둘째, 서로의 건강보험증, 사본 복용 약물 리스트, 자녀 연락처를 공유한다. 셋째, 비상금 개모임 각출하여 20만 원씩을 만들어 급한 병원비나 택시비를 충당한다. 넷째, 우울하거나 힘들 때 언제든 들어주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준다. 단 중요한 원칙은 의료 결정이나 재산 문제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응급 상황에 초동 대처와 정서적 지지만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증인으로 불러 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너희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오기 전 골든타임을 지켜주려는 것이다. 얼마 후 강 대장이 고혈압으로 집에서 어지러움을 느꼈을 때 단톡방에 비상 이모티콘을 보고 저와 정 원장이 10분 만에 달려갔습니다. 정 원장은 응급처치를, 저는 아들에게 연락을, 최 변호사는 약물 리스트를 챙겼습니다. 구급차가 왔을 때 모든 건 일사천리였습니다. 강 대장의 아들이 울먹이며 고맙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쌓아 올린 이 연대가 그 어떤 요양원보다 든든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계약, 자녀와의 고품질 감정 계약, 사랑의 뺄셈과 정화.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네 번째 계약은 자식들과의 관계입니다. 판교 IT 기업 임원인 아들 지훈이와 두 아이를 키우는 딸 지윤이는 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는 늘 의무감이라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는 늘 아픈데 없으세요. 식사는요? 로 시작해 용돈 보내드렸어요. 로 끝나는 숙제 같았습니다. 저는 김 형님처럼 자식에게 짐이 되다가 원망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말에 아이들을 불러놓고 부모 자녀 감정교류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제1조 책임의 분리. 나의 간병과 일상은 이미 구축된 내 시스템. 건강공생 파수꾼 계약으로 해결한다. 너희는 나를 직접 수발들어야 한다는 무한 책임에서 벗어난다. 제2조 역할의 복귀. 너희는 부양자가 아니라 다시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돌아와라. 제3조 고품질의 만남.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은 패밀리데이로 정한다. 이날은 내 병 이야기나 노후 걱정은 금지다. 친구처럼 밥 먹고 수다 떨자. 비용은 내가 낸다. 제4조 솔직한 소통. 나는 절대 너희에게 정서적 협박을 하지 않겠다. 너희도 나를 배려한답시고 힘든 일을 숨기지 마라. 처음에 아이들은 아버지는 우리가 못 믿어오세요. 우리가 남인가요? 하며 서운해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너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다. 간병이라는 무거운 짐은 전문가와 시스템에 맡기고 우리는 온전히 사랑만 나누자. 나는 너희가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어서 나를 찾아오길 바란다. 그제야 딸이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안겼고 무뚝뚝하던 아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돈 드리고 물건 사드리는 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그날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만나면 영화 이야기를 하고 손주들 재롱을 보며 웃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치 보는 짐짝이 아닙니다.
5번째 계약, 세상과의 아름다운 이별 계약. 내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찍는다. 마지막으로 저는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김 형님의 장례식처럼 허례허식과 가식으로 점철된 이별은 싫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찍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5번째 계약 품위 있는 이별 계약기입니다. 저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무의미한 연명 치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을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다. 너희가 나중에 내 산소호흡기를 떼야 할지 말지 고민하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려는 아비의 마지막 배려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해 재산을 명확히 분배하고 제 서재의 모든 책은 저를 도와준 학생 민우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호의 인생 이야기 나눔회라는 제목의 장례 기획서를 썼습니다. 장소는 제가 평생 바둑을 두던 복지관 강당. 영정사진 대신 내 인생의 흑백부터 컬러까지의 사진들을 걸어라. 곡소리 나는 장송곡 대신 내가 좋아했던 이문세의 옛사랑과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틀어라. 초의 변호사에게는 우리 젊은 날의 실수담을, 민우에게는 시 한 편을, 자식들에게는 아빠와의 가장 따뜻했던 추억을 이야기해 달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이 돌아갈 때 내 장서를 한 권씩 가져가게 해라. 그것이 내 마지막 선물이다. 이 기획서를 봉투에 담아 아들에게 건네주었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질병은 건강계약으로, 고독은 공생계약과 파수꾼 협약으로, 가족 갈등은 감정계약으로, 죽음의 공포는 이별계약으로 대비했습니다. 이 5가지 퇴로는 서로 연결되어 강력한 사회적 지지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계약 정신입니다. 나 자신에게 책임을 다하고 타인에게 신의를 지키며 관계의 선을 긋고 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깔아놓은 이 5갈래의 길은 모두 하나의 목적지, 바로 존엄과 독립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만의 아름다운 퇴로를 준비하십시오.